2024년도 대입 설명회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설명회 순서를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학년도 대입 전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2024년도 입시가 어땠는지 분석해 드리고, 그 다음에 윤유경 학원의 성과, 그 다음에 분석, 그 다음에 이제 대입에서 한 단계 대학을 높게 갈 수 있는 방법이 논술이 있죠. 논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최저를 맞출 수 있는 수능 14주 수능 집중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고, 마지막에는 질문 타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4년도 대입 전형 일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8월 31일까지 수시 학생부 작성 기준일이 마감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9월 11일부터서 수시 이 접수 기간이 됩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목요일 날 수능을 보게 돼 있어요. 11월 16일 날 수능을 봅니다. 자, 그 다음에 11월 31일까지 30날까지 정시 학생부의 기준이 됩니다. 정시에도 학생부를 참고하는 곳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년과 달라진 사항은 뭐냐면요. 1월 3일 날, 내년에는 12월 말일 정도에 정시 원서 접수를 했었는데 1월 3일로 정시 원서 접수일이 일주일 정도 뒤로 미뤄졌다고 하는 게 예년과 다른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행 계획의 주요 특징을 보면요. 여기 보시면 자, 2024학년보다 응시 인원이 자, 4,828명 감소했다. 아니, 모집 인원이 이렇게 써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고3들이 모집 인원이 줄었다고? 그럼 좀 불리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반드시 이 통계를 보면 통계의 이면에 있는 다른 요건들을 보셔야 되는 게 이 아래 보시면 응시 인원이 3만 명 감소됐습니다. 2024년 동안 수능을 봐오고 있는데요. 수능이 대부분 30만 명의 응시 인원이 넘었었어요. 31만 명, 30만 명, 32만 명까지 됐었어요. 그런데 올해 최초로 28만 명 정도 예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고3 아이들은 모집 인원이 뭐 4,000명 정도 감소됐더라도 3만 명이 줄었기 때문에 경쟁률에서는 훨씬 더 자유로운 고3의 혜택이 있는 해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중3이고 내년에 고1에 올라가는 황금돼지 때가 있어요. 이 친구들은 그때 그 내년에 가면 내년 고1에 아이들이 대학에 올라가는 때가 되면 4만 5천 명이 응시 인원이 증가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혹시 중3 아이들 있나요? 중3 학생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더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해야겠죠. 자, 거시적인 통계는 그렇고요. 또 수시와 정시 인원의 숫자를 보면 자, 학생부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의 수는 조금씩 500명씩 줄어서 1,000명 정도. 그다음에 논술이나 실기는 좀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수도권에서 정시 인원은 좀 더 수능 전형에서 500, 600명 정도 올라갔다라고 보는데요. 또 이것도 미디어에서 많이 돌아다니는 통계고요. 근데 이것을 믿어서는 안 되는 게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의 입시 정원인데 대부분의 우리 부모님들과 학생들은 여기 보는 서울대, 서연고, 서성한, 중경외시를 보내려고 할 것이다. 여기 이제 문과대 중심인데요. 이과대는 뭐 서울시립대라든지 이제 이런 데가 들어가겠죠. 그러면 대부분 아이들에게 어디 대학을 가고 싶냐 하면 일단은 인서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모집 인원을 봤을 때 작년은 42%가 수능으로 뽑았고요. 그 다음에 58%가 수시로 뽑았어요. 그런데 자, 올해에도 보시면 자, 인원이 18,000명 정시 인원은 좀 늘었다 치면 자, 여기 보시면 수시가 13,000명 좀 더 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3에게는 좀 더 절대적으로 혜택이 되는 시기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은 사회통합 전형, 지역 인재 전형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회통합 전형의 지역 인재란 무엇이냐 하면 예전에는 사배자라고 했었는데 국가보훈 대상자, 장애인, 저소득, 농어촌 특성화고 졸업자, 재직자, 서해 5도 학생이었는데 올해
자, 보호 종료 청소년과 북한 이탈 주민, 만학도 등이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좀 더 사회통합 전형을 위한 인원이 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의학 약학 계열은 300여 명이 지역 인재 전형 선발이 인원이 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진역 인재에 보면은 대부분 중학교 2022학년도부터 중학교에 그 지역에 있어야 되는 학생이기 때문에 지금 전학을 한다 해도 지역 인재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평택 지역은 경기 지역이 되겠죠. 그래서 의학학을 원한다 그러면 뭐 성균관대, 아주대, 가천대 정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2024학년도 대입 주요 변화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자기소개서가 전면 폐지된다고 하는 것. 그래서 작년이 마지막 자기소개서 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해하지 말 것은 13개 특수대학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육사해사공사, 간호사관학교. 여기서는 여전히 지원 동기서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카이스트, 유니스트, 디지스트 이런 곳에서는 자기소개서를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특수대학인 이유는 수시에 합격해도 정시에 포기각서를 쓰면은 합격할 수 있어요. 우리 수시에는 합격하면 정시에 갈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상향 지원을 해야 되고 하향 지원을 하면 안 됩니다. 하향 지원했을 때는 수시 납치가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무조건 나는 최저를 맞추지 않겠어 하고 하향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무조건 상향 지원을 해야 되고요. 수능까지 노려서 본인이 갈 수 있는 최고의 학교를 가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내용들은 그 다음에 제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시에서 가장 꽃은 아무리 해도 말을 해도 수시 종합 전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종합 전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종합 선물 세트처럼 선물을 받으면 여러 가지 칸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하나 빼곡하게 비어있지 않고 채워졌을 때 이것을 종합 선물 세트를 받은 것처럼 굉장히 충실하다. 그래서 뽑게 되는 전형입니다. 물론 성적이 기본이 됩니다. 내신 성적이. 여기 봤을 때 그런데 이제 좀 달라진 게 있어요. 예전에는 10가지 사항이 모두 다 빼곡히 채워져야 했다면 우선 작년, 재작년에 글자 수가 다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동, 봉진 이걸 하면 굉장히 높은 학교를 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글자 수가 줄면서 축소되면서 하나의 중요한 특징은 봉사활동이 자, 외부에서 하는 봉사는 미반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대학을 가기 위해서 없는 시간 쪽에서 억지로 봉사를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심지어 봉사처를 구하지 못해서 주위 사람한테 사정을 한다거나 인맥을 이용한다거나 아니면 부모님이 어떻게 한다거나 했고 아이들도 봉사의 의미를 알지 못한 채 대학을 가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 봉사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외부에서 하는 봉사는 의미가 없다. 이렇게 해서 미반영이 됐습니다. 하지만 학내는 반영이 됐다는 것. 학내는 반영이 됐다는 것은 자, 김준현 선생님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네,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네. 세부 특기사항 안에서 이제 선생님들이 써줄 때 훨씬 더 풍부하게 쓸 수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학교 생활을 충실하게 한 학생들에게 메리트를 주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그 예전에는 학내 봉사를 하면은요, 식사 시간에 식당을 챙겨준다든지 아니면 쓰레기를 준다든지 이것들은 예전에는 외부 봉사에 의해서 보다 더 가치 있게 여겨지지 않았어요. 그냥 시간의 의미만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역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체온을 체크한다든지 칠판을 닦는다든지 생활 환경을 위해서 자기가 조금 희생과 봉사 정신을 가진 친구들이 무엇이라도 생활에서 자원을 하면 훨씬 더 큰 메리트를 가질 수 있다. 학교정이 허가하는 학교 내에서 이루어진 봉사는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이런 글자들이 다 축소가 됐어요.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적은 글자에
좀 더 질적으로 충실한 내용을 쓸 수 있게 해야 된다 하는 그 반대 의미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상 경력은 미반영입니다. 그러면 부모님들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게 이제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하는 게 수상 경력이 반영되지 않아. 독서 활동이 반영되지 않아.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 이젠 그거 필요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차라리 모르는 게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자기가 과학 분야에 기계 분야에 AI 분야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대회에 나가요. 상을 받아요. 그러면 이 학교에서 인재라고 생각하고 담당 선생님께서는 그 아이를 기억합니다. 교과목 시간에 이 아이가 어떻게 활동하는지 보고 세특을 쓸 때 이 아이의 특별한 활동들을 훨씬 더 구체적으로 추가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독서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의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실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접 경험을 할 수 있는 최적의 것은 바로 독서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독서로 발표하고 독서로 보고서를 쓰면 선생님들이 그 근거를 가지고서 세부 특기에 많이 써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바야흐로 세부 특기 사항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에 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른 과목들은 다 500자, 500자, 700자인데요. 이거는 과목당 500자예요. 그러면 8과목이면 5, 8, 40, 4,000자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이제 그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하는 똑같은 사양들을 복붙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아이가 그 과목 시간에 발표를 한다든지 보고를 쓴다든지 책을 읽고 독서 기록을 낸다든지 하면 선생님이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훨씬 더 그 아이만의 생기부를 써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각 학교마다 개인별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을 적을 수 있게 신청한 학교가 있어요. 이거는 원래 모두 다 가능한 게 아니라 학기 초에 교육청에 우리 학교는 이거를 실시하겠어요 라고 계획서를 냅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2주 정도 이 아이들에게 반드시 그 활동할 시간을 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 과목마다 500자씩 더 써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한강여고가 이것을 실시하기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시 500자씩 추가를 하면 그 전에 500자씩 했기 때문에 4,000자였죠. 그런데 개인별 세부 능력이 500자씩 들어가면 또 4,000자죠. 총 8,000자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서 줄었던 자율활동이나 동아리나 진로활동을 극복하고도 남을 만큼의 풍부한 생기부가 될 수 있고 이 생기부는 특목고를 능가할 수도 있다. 아이들이 자체적으로 후속 탐구라든지 심화라든지 이것을 할 수 있다면 그리고 학교에서 적어줄 수 있다면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컨설팅 프로그램에서 이런 부분의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돕겠다. 아이들이 후속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진행한 아이들은 대학에 가서도 적응력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독서 활동이 미반영이라고 하는 건 반영되지 않는다, 책을 읽지 않는다가 아니라 다 세부 특기 사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적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책을 읽어서 자기 전공 사항에 대해서 훨씬 더 구체적으로 아는 것, 목표를 확실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요새 써주는 담임 선생님의 교사 추천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아이의 공동체 역량이라든지 협력이라든지 발전 가능성의 역량이 있는지 없는지를 표현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 가면 담임 선생님들과 굉장히 사이가 돈독해야 된다. 물론 성향이 다를 수도 있고 담임 선생님이 좀 서운하게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1학년, 2학년까지 밖에 행동 특성 종합 의견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3학년은 1학기 때 마감이 되기 때문에 제수를 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담임 선생님이 어떻게 써주느냐에 따라서 아이에 대한 평가가 많이 달라질 수 있다. 공부는 잘하는데 예를 들어서 생기부 앞부분에 뭐 한 8중 정도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런데 뭐 학년 초에는 다소 지각이 있었으나 이런 말이 들어간다면 사실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 뒤에 굉장히 발전 가능성이 있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자기 주도력이 있어서 이 아이가 공부를 굉장히 성적이 올랐다는 말을 아무리 해도
이게 좀 좋지 않습니다. 뭐 심지어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다소 외모에 관심이 있고 집중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그 뒤에 굉장히 좋은 말을 쓰셨어요. 그게 이제 학년 초에는 좀 거슬렸나 보셔요. 하지만 그거는 한번 기록이 되면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학 교수님들은 이 아이를 얼굴도 보지 못한 이걸 처음 보기 때문에 선입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담임 선생님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봐라. 저도 사교육을 하고 있지만 저는 전적으로 공교육을 제 1위로 봅니다. 아이들에게 제가 얘기할 때 학교 선생님들께서는 모두 다 임용고시를 합격한 최고의 인재들이고 너희들이 저렴하게 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학교 수업에 충실해라. 그리고 학원에서는 그것을 보충해 줄 수 있을 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다음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자, 수상 경력 같은 경우에 혹시 우리 김준현 선생님께서 조금 하실 예가 있으실까요? 네. 예. 이제 수상 경력에 같은 경우는 이제 면접을 볼 때 실질적으로 자기가 자기 소개를 하거나 자기의 그 전공 영역에 그 어떤 적합한 걸 얘기할 때 아주 활용하기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수상 경력 역시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것이 제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자, 그다음에 그 동아리 활동도 마찬가지예요. 자율 동아리는 연기한 한 개만 기재했는데 이제 기재는 가능하지만 이제 미반영입니다. 청소년 단체 기록도 아예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세특에 기재했던 것도 미반영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하는 전체 동아리에서 자기의 역량들 500자 쓸 수 있죠. 그것들을 할 수 있게 동아리에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 학교에서 하고 또한 컨설팅에서 같이 도와줄 수 있고요. 봉사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 봉사활동 실책은 기재가 되는데 학교 교육 계획에 따라서 교사가 지도한 봉사활동은 대입에 반영이 된다는 게 큰 이슈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독서활동 같은 경우에도 미반영되지만 수업 중에 생긴 관심사나 이런 것들이 독서를 하고 과목 선생님에게 제출하면 세특 항목에 그 모습을 자세히 적어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런 활동을 왜 해야 되냐면요. 이 아이들이 개인 활동을 하지 않으면 세특에 대부분 그 학교를 나오면 똑같은 세특이 적힐 수밖에 없어요. 수행평가도 같이 하고 발표도 비슷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의 개인별 이 세특 항목에 적을 수 있는 활동을 많이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윤유경 그 컨설팅에서는요.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제 아이들의 학업 역량이라고 하는 건 내신 성적도 중요합니다. 내 안의 신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성적을 올리는데 코칭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 아이가 과연 어떤 진도 역량을 갖고 있는지 요새는 이제 가정에서 각각 한 자녀 혹은 두 자녀밖에 낳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 자녀가 굉장히 소중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가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 이 아이가 근데 이게 좀 그 주의할 사항은 이게 잘 된다더라. 이게 앞으로 각광받는다더라. 해서 그것을 하는 경우에는 괜히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이 아이가 가장 적합한 것을 하면 가장 성공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아이의 진로 역량 이런 걸 파악하는데 굉장히 집중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우리 아이가 협력이라든지 공동체 역량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공동체 역량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네네. 실제로 이 공동체 역량은 지금 모든 교육 과정에서 되게 중요해요. 실제 대학을 가서도 팀플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팀플 활동을 통해서 이제 모든 프로젝트라든지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고등학교 시절부터 하던 게 있어야지 대학에 와가지고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것을 독려하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역량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혼자서 하는 것보다 팀플을 이루어서 같이 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점수를 받는다. 이게 중요합니다. 예. 이거 역시 면접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예. 예전에 같은 경우에는 그 아이들이 뭐 인성하면 착하냐 했지만 요새는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협력할 수 있느냐, 협력에 힘이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에 대한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희망 전공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굉장히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요새 신생학과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듣도 보지도 못한 그런 게 있어, 그런 직업이 있어요. 그런 과가 있어요. 이런 것들도 같이 알려주면서 지원 대학과 학과에 대한 이해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2024학년도에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의 주요 변경 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자, 고교
학점제라고 하는 것이 작년, 재작년에 많이 실시가 됐었고 이제 전면 실시되는 시대에 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고등학생들 보면 이제 고3은 융합 선택을 하지 않지만 고1, 2 중학생 아이들은 융합 선택을 하게 되고요. 고3은 진로 선택까지는 했어요. 근데 지금 3학년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앞두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오해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 수시에 갔을 경우에 국어, 영어, 수학, 탐구만 포함된다더라. 진로는 A, B, C로 하기 때문에 포함이 안 된다더라. 아닙니다. 진로는 정성평가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아이가 기계공학을 한다 했을 때 이 아이가 물리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입학사정관들은 의심을 합니다. 입학사정관제라고 하는 것은 2년 동안 지속적으로 본인이 관심이 있어 하는 과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탐구를 했는지 이것을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걸 점수화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선택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 아이는 의심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선택도 중요한데요. 또 그거를 과목을 C를 받았다? 그런데 기계공학, 전자공학, AI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로 선택도 A, B, C가 되면 남은 시간에 반드시 점수에서 좋은 점수를 가져야 된다는 것 요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융합 선택 같은 경우에도 이제 문이과 통합이기 때문에 그런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 이제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 1, 2학년 중학생 아이들이 선택하게 되는데 다 교과목과 연계돼 있기 때문에 자 관련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24학년도에 대학 입시의 주요 흐름을 보시면 대부분 이제 서울대를 먼저 나는 서울대 안 갈 건데 꼭 이걸 해야 되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서울대라든지 연고대의 주요 흐름을 보면은 앞으로 대학 입시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이걸 알 수 있습니다. 고교 학점제처럼 진로 역량이라고 하는 걸 중요하게 앞으로 따지게 될 거라는 거 이걸 보고 알 수 있었어요. 자, 경제학부 같은 경우에는요. 확률과 통계를 해야 돼요. 미적분과 함께. 그다음에 농경제사회학부도 미적분과 확률과 기하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서 보면 서울대가요. 권장 과목이라고 해놨는데 필수라는 말을 붙어요. 권장을 하지만 꼭 해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부터 이 과목을 했는지 이걸 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의예과 같은 경우에도 생명과학 1은 반드시 해야 되고 2도 해야 되고 수의과는 아예 2를 필수 핵심이라고 해놨어요. 전기전자정보학교도 물리2, 미적분 이거 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진로 역량에 이런 것들이 많이 이슈가 될 거고 특히나 서울대 갈 학생들은 중학생부터서 자 고등학교 때 이 과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준비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어야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이제 중요한 게요. 여기 보시면 과학탐구, 응시 조합에서 예전엔 2를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전교 1, 2등 학생들을 위해서 고등학교에 2를 여는 편이었어요. 대부분 아이들이 2를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1+1 조합도 가능하다. 단 여기서 보면 가산점 제도가 생겼어요. 허락은 하나 2를 하나 하면 3점 가산점을 붙고 2+2면 5점이 붙어요. 그럼 사실 5점이라고 하는 점수는 굉장히 큰 점수입니다. 이제 앞으로 제가 이제 2024년 이후에 대부분의 입시 제도는 일반 계고에 유리한 전형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요 항목만은 특별하게 특목고 아이들에게 유리한 전형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 김준현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네. 이제 실질적으로는 이제 면접을 보실 때 학생 만약에 소프트웨어 공학과를 갈 때 물리2를 했는가 아니면은 화학과를 갔을 때 고급 화학을 했는가 그래서 이제 이 2 과목에 대해서 굉장히 물어보거든요. 근데 학교에서 이걸 전부 다 이렇게 개설할 수가 없어요. 학생 수도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못하는데 만약에 이거를 못했을 때는 서울대에 갈 때 아까 가산점이라는 것 자체를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게 이 점수 1점 가지고 대학에 당락이 결정되기 때문에 혹시나 이 목표를 삼는다면 이쪽을 할 수 있는 학교 또는 학교를 선택을 할 때 이 학교에서 이걸 하도록 권유할 수 있도록 어머니들이 또 이렇게 학교다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했던 요건 그렇고요. 뭐 지리교육과 같은 경우에는 한지, 세지, 여행지리 등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최저학력 기준은 작년과 함께 세계 영역이 7등급 직윤일 때 일반 전형 없어졌죠. 그 얘기는 자 서울대에 지원할 정도이면 최저를 보지 않아도 된다. 그만큼 이제 내신이 빵빵한 친구들이 지원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서울대 주요 이슈는 뭐냐면요. 자, 정시예요, 분명히. 그런데 여기에 교과를 20점 반영한다고 나옵니다. 게다가 직윤에는 교과를 40점 반영을 해요. 이게 정시예요, 정시.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수능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나라에서 점차 늘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서울대 측에서는 수능의 퍼센트가 계속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저지를 하겠다. 왜냐하면 이렇게 그 수시 전형을 하면서 내신 전형으로 뽑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이제 저기 울릉도의 아이, 저기 강원도의 아이, 이런 아이들이 인원수가 적은 쪽에서 전교권이 됐을 경우에 서울대에 왔을 때 좀 학력 부진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게 이제 도입한 게 바로 최저 학력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최저 학력이 굉장히 코로나 때 느슨하게 됐죠. 그런데 이제 또 반대로 특목고나 혹은 공부 잘하는 학교에 다니던 아이들은 3년 내내 학교 내신에 신경을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수능 한 방으로 대학을 가겠다. 그런데 이제 이런 친구들의 문제점은 바로 성실성이다. 한 방에 하루에 수능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최선 다해서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우수한 인재도 뽑겠지만 성실한 인재도 뽑겠다. 그렇기 때문에 정시 인원이 무한정으로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저지를 하고 내신에 충실한 학생을 뽑겠다. 그러면 이런 전형을 하는 곳에서는 일반 계고가 유리할까요? 특목고가 유리할까요? 당연히 일반 계고 학생들의 입시가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요. 자, 고려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요, 서울대하고 그 지원에서 전형이 군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군이면 사실은 같이 쓸 수 없는데 다른 군이기 때문에 고려대는 계산을 합니다. 최상의 학생들이 티켓이 6개가 있는데 정시는 3개가 있죠. 그중에서 서울대를 쓴 아이들은 고대를 써요. 근데 여차하면 이 아이들을 우리가 데려오겠다. 라는 야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맥락을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자, 수능 100% 전형도 있지만 정시에서 교과를 20% 반영하는 전형, 자, 400명을 뽑는다고 그래요. 여기도 일반 계급과 유리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시 전형을 보면요. 자, 최저 학력 기준을 완화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시대 때 세개 영역 등급 합이 5에서 6으로 내려갔어요. 그런데 7로 내려간대요. 그 다음에 탐구 영역 2과목의 반영을 한 과목만 반영을 한대요. 그러면 잘하는 과목만 반영하잖아. 이게 다 누구한테 유리해요? 일반계에게 유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졸업생도 지원할 수 있던 학교 추천 전형은요. 안 돼. 애들이 이제 그 코로나 시대 때 사이버 강의를 하다 보니까 아예 그런 김에 내가 반수한다 해서 아주 상위권 아이들이 반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러면 현역 애들이 그 손해를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적극 저지하기 위해서 졸업 예정자만 지원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올해 고3 아이들에게 굉장히 좋은 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른 그 정시 교과 등급별 20%를 반영을 한다고 있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점수를 반영하느냐 이걸 살펴봤을 때요. 1등급은 100점이에요. 그런데 2등급은 98점이에요. 2점 정도 차이 나면 그래 좀 2등급도 들어올 수 있게 좀 봐줄게. 니네들이 성실하다면 가능할 수도 있어 생기부가 좋다면 자 3등급은 그래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아주 월등하다면 들어올 수 있어입니다. 그런데 4등급 보세요. 벌써 몇 점 차이가 나죠? 14점 차이가 나. 도저히 들어올 수 없어. 그러면 이 전형도 특목고 애들이 대부분 전교 1등 아이들이 가도 3, 4등급 하는 경우 많아요. 그런데 일반 계고 아이들에게 유리하다고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요것을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세대를 봐봅시다. 연세대에도 어떤 수시에 이제 특히 이제 수시에 대해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예전에는 학생부 교과 추천형하고 학생부 종합 활동 우수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전형에. 근데 이게 중복 지원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우수한 학생들이 이제 학교에서 니네도 원서 쓸 수 있어 하는데 중복을 못했기 때문에 힘들었는데 특히 일반계고 학생들은 학생부 교과 추천형하고 국제형 국내고에서 이거를 쓸 수 있게 됐습니다. 경쟁률이 높아질 거고 중복 지원이 가능해졌지만 성적이 우수한 일반고 학생들은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생부 교과에서요, 수시에서요, 교과 반영 비율이 서울대나 고대처럼 60에서 70% 굉장히 많이 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면접 반영 비율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면접이 그래도 2차이기 때문에 굉장히 집중된 결정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 또 하나의 특성은 뭐냐면 연세대가 자 여기 과 보세요. 시스템 반도체공학과, 디스플레이 융합공학과, 글로벌 융합공학과, 융합이죠. 인공지능학과. 이게 모두 4차 산업혁명에서 대두되는 권장하는 과이고 취업률도 좋은 곳이에요. 그런 곳에서는 어떤 특정한 전형에서 뽑지 않고 학생부, 교과, 논술 등 아주 다양하게 뽑겠다. 아이들의 전형할 수 있는 기회 더 늘리겠다. 이런 아이들을 환영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중학생들은 이 과를 조금 집중해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정리하자면요. 자, 고대 같은 경우에 자, 학생부 종합은 4개 합 8로 내려갔어요. 교과는 3개 합 7이죠. 자,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도 내려갔습니다. 서강대도 내려갔습니다. 다 이렇게 최저를 완화하는 형편이다.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만약에 이제 최저를 완화한다고 그러면 우리 지금 혹시 고3 학생들이 몇 명 정도 될까요? 자, 제가 들어온 아이들 조금 봐봅시다. 꽤 많네요. 자, 혹시 이도영 학생 들어왔나요? 이도영 학생 들어왔으면 화면을 좀 켜주셨으면, 소리를 좀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 들어왔습니까? 자, 이도영 학생 안 들어왔으면, 자, 혹시, 자, 안수영 학생이나 조기호 학생 들어왔나요? 안 들어왔습니까? 예, 제가 대화하면서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조금 이따가 준비해 주시고요. 대부분 이제 우리 친구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부모님께 큰 결심을 했다라고 이제 회의를 하자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 그래서 자, 최저가 3개만 맞추면 된다. 최저가 4개만 맞추면 된다. 그래서 나는 탐구를 빼겠다. 나는 그 공부할 시간에 이걸 더해서 점수를 높이겠다. 하면 이제 일부 부모님께서 우리 딸은 굉장히 똑똑해. 이거 오산입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요, 제가 25년 입시 경험 속에서 과목을 빼면은요, 뭘 빼냐면 공부할 시간을 뺍니다. 그래서 30분 더 늦게 일어나고요, 1시간 더 빨리 잡니다. 그래서 결국은 수능을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3개 한 맷, 뭐 이 2개 한 맷 이렇게 하는 거는 2개만 시험 보라, 3개만 시험 보라는 게 아니에요. 수능까지 똑같이 다 시험을 보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시험을 봐야 우리가 수시에서 상향을 쓸 수가 있어요. 수능이라고 하는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100m 달리기를 할 때도 우리가 여기가 정지선이다 하면 점점 지금부터 속력을 낮춰나가잖아요. 그러면 가장 낮은 속력으로 통과를 하기 때문에 가장 낮은 대학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저 멀리 있다라고 생각하고 저희는 사실 수능 전날까지도 공부를 시키거든요. 그리고 모든 과목을 공부했을 때 가장 높은 아이들의 결과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 절대로 몇 개 시험을 보겠다, 이것에 집중하겠다, 이렇게 전략을 짠다라고 가장 바보 같은 전략을 짜지 않았으면 하고요. 부모님들도 이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저희도 이제 컨설팅 해줄 때 저희가 워낙 입시율이 좋기 때문에 아이들이 공부를 하지 않겠고 최저를 안 맞추겠다 하면 저희가 컨설팅을 안 해. 저희를 마치 마이다스에서 온 마술가처럼 생각을 해요. 뭐 컨설팅만 하면 무조건 좋은 학교 다 보내준 줄 알아요. 그런데 최저를 맞추지 않고 또 그 훌륭한 조건이 되지 않으면 좋은 대학을 보내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필수 조건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그 특징이 2024년도에는 이제 문과의 침공이다. 이런 얘기 2023년도에 벌써 일어났어요. 고대 영어교육과는 교차 지원이 가능했기 때문에 70%가 이과계의 아이들이 합격을 했다고 합니다. 놀라운 소식이죠. 그런데 이 친구들이 과연 학교를 계속 다닐 수 있었을까요? 과거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대부분 아이들이 재종반에 있거나 반수를 다시 하거나 휴학을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중경예시 라인 친구들이 교차 지원을 했을 때 이과계 아이들이 한 단계 높이 서성한 정도를 갈 수 있는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학교를 높이기 위해서 자기가 그다지 관심이 없었던 과로 옮겨 탔기 때문에 가서 실제로 그 학과에 적응하는데 자기의 비전을 세우는데 혼란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학력을 높이려고
과를 바꾸는 일은 절대 없어야겠다. 그런 말씀드리고 요새는 이제 대부분 아이들이 이런 얘기를 해. 뭘 하면 잘한다네. 뭐가 각광받는다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여기 13년 전에 평택에 처음 왔을 때 제가 국어 선생님을 한다니까 친구들이 말렸어요. 야, 거기는 시골이야. 경기도 최남단이야. 네가 대치동에 있을 때하고 달라. 그래서 그거 안 될 거야. 그러니까 차라리 영어를 해. 영어를 하는 사람이 많을 거야. 그 얘기를 들었다면 제가 국어 선생님으로서 그렇게 여기에 이제 정착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저는 반대로 생각했어요. 그래? 그럼 평택에 국어 선생님이 쓸만한 국어 선생님이 없겠네? 그럼 좋네. 내가 평택 아이들을 최고의 국어 성적을 올리는데 내가 이바지 하겠다. 내가 국어를 잘할 수 있어요. 물론 영어도 했어요. 그래서 좀 형편이 어려운 친구들은 영어도 국어하는 애들한테 영어도 해주는 경우도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자부심을 가지고 밀어붙였기 때문에 국어로서 좀 더 가능성을 제가 볼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잘할 수 있는 것, 이것에 초점을 맞추는 게 중요하고 혹시 이 친구가 문과계 성향이 있었는데 좀 애매하게 이과를 가가지고 고생을 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고 싶은 성향이 있다. 그런 경우에 가는 게 좋습니다. 24학년도의 수능과 수능 반영 비율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특징은 의약학계열 대학교 모집 인원에 대해서 대부분 서울권이 한 30%, 수도권이 5%, 지방권이 좀 많다는 거. 그런데 이제 제가 조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역 인재 전형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지역 인재를 겨냥해 봐도 되는데 제가 중학교 때부터 그곳에 있어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느 정도 이제 저희가 설명의 중반을 달려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자 2023학년도 입시의 성과가 어떻게 됐는지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우리 박사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제가 작년에는 사실은 그 입시를 축소해서 실시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는 그 너무 많은 학생들을 받을 경우에는 아이들에게 많은 성과를 집중해 줄 수 없다라는 생각에 우리 학원을 다니더라도 선착순으로 받았었고 다 돌려보냈어요. 다른 분에게 우리는 할 수 없다. 왜냐하면 들어온 대로 받으면 아이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년보다도 절반만 받았는데 성과는 예년 이상의 성과를 보였던 건 바로 이 김준현 선생님 수석 컨설턴트의 능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2023학년도 입시 분석이 어떻게 됐는지 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023학년도 수시 결과 특이성을 얘기 한번 해볼까 싶습니다. 우선 여기 표에서 보다시피 이 주요대 학생부 종합전형 비율이 44에서 35% 축소되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에게 보시면서 아마 이런 느낌 드실 거예요. 그럼 수시가 좀 이제 점점 없어지는 건가? 그게 아니고요. 저 중요한 사실은 실질적으로 지방대학들은요, 그 학생부 전형에서 학생들이 많이 모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학종에서. 그러다 보니까 교과 전형으로 많이 이렇게 돌려놨거든요. 수시 비율이, 수도권에서는 여전히 강세지만, 지방 쪽은 좀 적었다. 그 비율이 이렇게 축소가 됐고요. 실제 학생 수도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났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2022학년도에 다시 이제 부활된 약학과, 네, 부활이 됐죠. 이 약학과 부활로 인해서 점차적으로 의치 한수, 여러분들 이제 의치 한수 하면 의과대학, 그다음에 치과대학, 그다음에 한의대, 그다음에 여기 수의대까지 거기에 약대가 이제 붙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약대가 새로 생기니까 이 경쟁률도 높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점수가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이것도 약간 변수예요. 예전에 약대하고 의대하고는 점수가 달라졌거든요. 근데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냐면 약대는 떨어졌는데 의대 붙는 경우도 있고요. 이것도 변수입니다. 이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들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서울 수도권 대학의 선호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아시다시피 여기 학생들 우리 고3들한테도 물어보면 경기 이남이라면 우리 충청도권이죠. 충청도권 대학에 가고 싶은 학생 손들으라면 아마도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학생들이 요즘 추세가 그래요. 예전에는 충북대, 충남대 아니면 전남대 국립대학으로서는 되게 좋은 학교이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선호를 했었지만 지금은요. 학생들에게 너희 충남대 갈래? 그러면 차라리 안양대를 가겠다고 합니다. 이런 추세가 이제 서울 수도권 대학의 선호도를 굉장히 높이고 있다는 거.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집중해야 될 것은 정보 공개 보편화로 인해서 허수 지원이 감소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이전에는 학생들이 항상 와서 무한 상향이라고 해서 우주 상향, 무한 상향 이렇게 해가지고 혹시나라는 마음에 막 넣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허수가 굉장히 많이 불려졌는데요. 지금은 정보 공개하는 각 학교마다 우리 학교의 등급 컷이 다 나와요. 다 나오다 보니까 학생들이 무조건 지원하면은 이게 떨어진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집중해야 되는 것은 경쟁률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쟁률이 결국에는 학급의 당락에 굉장히 그 중요한 요소가 될 거라는 거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쟁률 역시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봐야 된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탐구 영역은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좀 쉽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왜냐하면 수능에서의 변수는 항상 우리가 수학과 국어에서 잡거든요. 근데 이제 국어하고 수학이라는 과목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잘 나가는 애들은 항상 잘 나와요. 근데 또 이제 그 가끔마다 잘 나오다가 못 나오던 하던 친구들은 갑자기 이제 국어가 안 나와서 자기 최저를 못 맞추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언어나 수학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문제는요, 우리가 최저를 맞출 때 최적은 바로 최적 과목은 바로 사탐과 가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여러분들 또 쉽게 생각해서 사탐으로 채우면 되지? 아닙니다. 요즘 변별력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서 사탐이랑 가탐은 굉장히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고요. 이거를 학생들이 소홀히 하다 보니까 9월 달에 가서 10월 달에 가서 이제 시작을 하거든요. 절대 점수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역시 최저 학력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정시 경쟁력 역시 이 사탐과 가탐이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정시에서도 사탐과 가탐의 어떤 비율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걸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요, 23학년도 마지막 자기소개서를 썼어요, 저희가. 근데 썼는데 이러다 보니까 자신의 강단점 충분히 설명이 됐고 이게 우리 소개가 됐거든요. 그리고 우리 학원 역시 이 면접을 볼 때 이 자기소개서 굉장히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자기소개서는 결국에 면접용이에요. 이게 자기소개서가 없어지잖아요, 올해부터.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기부가 강화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면접에서 자기소개서로 자기를 강단점을 설명했다면 이제 생기부를 통해서 이제 면접이 그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 그래서 생기부 강화가 매우 중요하다. 실질적으로 저희 이번에 학생들 면접을 볼 때 제가 딱 본 게 뭐였냐면 생기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자기 영역, 그러니까 생물학을 전공하는 친구들한테 생물에 관련된 과목에 대해서 많이 질문했었는데 화학을 전공하는 친구한테 수학에 대해서 물어본다든가 이제는 세특을 굉장히 심하게 교수들이 보고 있다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특 관리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것이 결국 면접과 연결되고 이것이 굉장히 저희 학급의 당락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저는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 작년에 저희 수시 합격률을 좀 봐봅시다. 여기 보면요. 자, 자기소개서 면접 참여 인원이 31명이었어요. 예전엔 저희 50명이 넘었는데 저희가 30명까지 절대 안 받는다 해서 되게 잘라서 다른 곳에 다 보냈던 인원인데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아이들의 합격 비율은 예년과 다를 바가 없었고 특히나 의치학이나 서울권 진학 비율은 67%가 넘었다. 그 다음에 인서울 합격 학신 평균의 내수는요, 2.4등급이라고 정도 해요. 그러면 2.4등급 정도면 인서울을 다 하는 거야?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1점대나 2점대 초반대도 떨어지는 친구들이 있어요. 컨설팅을 했기 때문에 인서울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아이들이 합격한 대학이나 요것들을 조금 보자면 서울대 1명, 뭐 의대, 작년에 이어서 저희가 이제 의대가 강세가 되고 있는 게 제가 이제 기획 맞춤으로 3년 동안 계속 생기부를 관리를 하면서 보고 있고 이제 약대나 연대 고대 이렇게 해서 총 62건이 합격을 했고요. 여기 보면은 서울권에는 역시 의대나 약대나 이런 조금 실용적이건 아니면 대학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나머지 수도권 지방 공립대는 선택이 좀 더 줄어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통계를 보자면요. 자, 여기서 보면 인문 사회 계열은 역시나 이제 실용적인 교육 쪽으로 많이 갔어요. 우리 친구들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문 쪽이나 여전히 경영 쪽으로 많이 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 이제 평택에 있는 부모님들께서 조금 오해하시는 게 윤유경은 국어학원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문과계 아이들이 많이 간다. 인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작년부터서 이제 이과계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던 게
부모님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특별한 아이들의 희망이 없으면 어차피 문과 가면 넌 대학 가서 해먹을 게 없으니 그냥 이과를 가라. 해서 가는 아이들이 많이 있었던 것도 뭐 한몫하지만 저희 컨설턴트 선생님께서 굉장히 많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아이들을 지도를 해서 이 아이들의 합격률이 높아졌다. 이것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대부분 의학과, 그다음에 간호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다음에 소프트웨어나 인공지능도 굉장히 미래 시대에 각광받는 과이기 때문에 많이 늘어나서 저희 학원의 이제 통계는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 제가 합격시켰던 연대, 고대, 전남대, 의대를 이제 3관왕이에요. 이 학생에 대한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이 친구는요, 문성고 하시면 도대체 그 고등학교 어디 있어? 평택 이런 고등학교가 있어? 없습니다. 예, 제 사실을 고백하자면 이 친구는 제 조카입니다. 작년에도 전남대 2군데와 조선대 의대를 합격했던 친구도 제 조카입니다. 원장이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학원에 너무 바쁘기 때문에 친인척이라든지 아는 분들은 다른 데 가서 해라라고 하는데 마땅히 서울 대치에서도 가격만 비쌌지 해주는 게 없어서 부탁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럼 나는 내려갈 수 없고 카톡이나 온라인으로만 해주겠다 하고 동생이지만 한 푼도 깎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컨설팅을 이렇게 카톡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어요. 학생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친구가 연대의대를 가고 싶어 했기 때문에 연대의대의 교수님들의 연구 실적이라든지 방향이라든지 이걸 다 제가 좀 보고 나서 이제 이 친구가 면역 쪽을 하고 싶어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연구하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교수님이라든지 연구 실적도 보고 그다음에 세특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해주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격을 했고요. 사실 이 친구가 서울대 의대에도 1차 합격을 했었는데 제가 너무 시간이 없다 보니까 면접은 내가 할 수 없으니 알아서 하렴 했는데 사실은 1차에서 붙고 2차에서는 떨어지는 그런 아쉬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친구는 내신 1.02예요. 제가 이게 그 전략적으로 썼던 건 코로나 시대에는 가장 높은 학교들의 내신의 극상향가 이루어질 것이다 예견을 했었어요. 그래서 2가지 전략을 짰었어요. 생기부는 충실하게 독서나 이런 거 많이 채웠어요. 활동은 어차피 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내신을 최대한 챙겨라. 1.1이 넘어가면 안 된다. 라고 계속 체크를 했고 또 하나는 최저를 확실히 맞추는 걸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작년에 전남대 의대를 합격했던 친구들은요. 그 지역의 전남대 의대가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대부분 아이들이 합격을 1차 했어요. 그런데 최저에서 모두 다 탈락하는 그 친구한테는 행운이죠. 본인은 최저를 맞췄기 때문에. 그래서 최저를 맞추게 하는 컨설팅 내용도 함께 해서 이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서울대는 좀 아쉬움이 있죠. 하지만 우리 김준원 선생님께서는 서울대에 합격시킨 학생이 한 명 있습니다. 그 사례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원에서 이루어졌던 서울대 합격을 어떻게 준비시켰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 학생은 무엇이 되고 싶으냐 했을 때 그냥 공대를 나와서 연구원이 되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렇게 하면은 자기의 어떤 메리트도 없고 자기의 어떤 장점을 잘 살릴 수 없어서 너가 제일 좋아하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화학, 환경, 생명에 관심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화학 활동뿐만 아니라 환경 활동도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화학공학과는 우리 실생활을 유용하게 만든다 보니까 환경을 파괴시키는 주범이 화공에서 이루어지거든요. 이게 약간 모순적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고민을 하다가 이제 저는 화학생명공학과였어요. 그래서 이 맞춤형으로 화학생명공학과를 학생에게 이제 맞추면서 준비를 시켰는데 심도 있게 과목과 연계해서 이제 저희가 그 맞춤형으로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이제 장래 진로 설정부터 이제 같이 했는데요. 화학 분야 내 세부 진로에 대해서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노 기술 과학자라는 걸 목표로 삼았고요. 최근에 화학 분야에서 좀 키워드가 나노, 그다음에 독성화학, 그다음에 촉매 이걸 활용해서 탐구 활동을 설계를 했고 이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계속 이루어졌어요. 그다음에 모든 세부 활동에서도 이거와 연계된 모든 활동으로 연계해서 저희가 이제 기록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과학이나 이제 의학에서 가장 중요한 윤리 문제. 윤리 문제는 인문융합과 아니면 비교과 또는 사회학 교과 안에서 이제 저희가 그걸 풀어 나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사례입니다. 이제 두 번째 사례는요, 네, 성균관대 사회학과 학교생인데요. 자, 이 친구는요,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내신 2.3이에요. 내신 2.3에 저희 보죠. 학생이 저에게 보내. 선생님, 저도 믿기지 않네요. 어떻게 송탄 일반고에서 2.3이 성균관대. 이거 맞습니다. 이 친구가 원래 아나운서를 꿈을 꾸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신문방송학이나 사회학을 이제 제가 제시를 했던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아나운서를 하면서 굳이 신문방송학을 가기에는 이 친구의 내신으로는 좋은 대학교 가기는 힘들거든요. 여기서 한 성신여대 가도 되게 잘 가는 형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처음부터 학교를 아나운서나 방송국은 학교가 중요하니까 학교에 맞추자라는 이제 전략을 세워가지고 성균관대에 맞는 저희가 성대 교수에 대한 제 연구를 전부 다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성대 교수가 좋아하는 연구 이제 사회 이슈 그리고 최근에 연구 동향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사회학에서 제일 중요한 연구 방법론을 활용한 탐구를 시켰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 이제 고3 애들이 사회문화를 배우거나 이런 친구들 잘 알겠지만 양방과 질방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한 가지 이슈 고령화 사회에 대해서 학생들과의 질적 탐구, 양적 탐구를 다 같이 진행할 수 있었던 거죠. 그 결과 면접 볼 때도 굉장히 좋았지만 이게 사회과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는 걸 알고 교수님들이 굉장히 호응해 좋았고요. 이 친구 꿈도 사회적 가치 연구원이라는 꿈을 만들어줘 보면서 저희가 사회학과를 합격시킬 수 있었던 비결이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 제 세 번째 학생은요, 이대 수학과하고 건대 수학과 합격을 했습니다. 자, 이 친구는요, 이제 여기 보시다시피 세특 꾸밀 때 수학에 미친 컨셉이라고 여기 제가 학생이 제가 좀 써달라니까 이렇게 또 써놨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미친 컨셉이라는 것 자체가 어차피 수학과 오는 애들 치고 수학을 못하는 애는 없고 그다음에 수학을 여기 잘 못하는 친구도 없을 거고 좋아하지 않는 친구도 없을 것이다. 그럼 너가 갖고 있는 메리트는 뭐냐? 그냥 수학을 가지고 즐기는 걸 보자. 이게 이제 저희가 이제 미친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친구가 원래 처음에 2.3 내신했는데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고 싶어 했거든요. 그래서 이 초등학교 선생님을 그 어떤 식으로 교대를 보낼까 했는데 교대를 가기에는 내신이 좀 안 좋아요. 그래서 차라리 그러면 네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수학을 갖고 교육학, 창의수학, AI, IT 기술 이걸 융합을 통해서 마치 한 작업입니다. 자, 이게 먼저 교육은요. 경제적 불평등은요. 그 평택 지역의 그 진위계수와 그다음에 강남 지역의 진위계수의 사교육비를 갖고선 저희가 실제 이걸 계산을 해보는 겁니다. 적분을 활용해서. 그러니까 진짜 경제 불평등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직접 해보고요. 창의 수학 같은 경우는 여러분 여기 보면 앨리스 인 원더랜드라고 해서 실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입니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보고요. 그냥 이게 극한을 활용한 것뿐만 아니라 적분을 활용해서 직접 그거를 계산해 보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약을 먹잖아요. 앨리스가 약을 먹었을 때 인간이 축소하잖아요. 점점 작아지잖아요. 이제 그거를 실질적으로 인간의 가치성, 인간이 눈에 보일 수 있는 가치성을 담보로 삼고 그게 어느 정도까지 몇 초 만에 줄어들 수 있는가 그거를 직접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것뿐만 아닙니다. 거기 나오는 앨리스가 열쇠 구멍을 따는 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수학적 원리를 이용한 RSA 암호 방식이라든지 그다음에 이걸 통해서 OTT 알고리즘과 넷플릭스까지 연결시켜서 준비시켰습니다. 그다음에 요즘 수학과 자체도 굉장히 보험사 보험회사에 많이 취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험 수학 역시 같이 준비를 시키면서 확률 통계를 통한 보험 수학, 그다음에 또한 이제 AI가 이제 데이터 분석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맞춤형 의료 시스템을 만든다면 보험 사기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 이 해결 방안까지 냈습니다. 약간의 이 과정에서는 우리가 뭐 많은 샘플이 있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교수들이 굉장히 좋아했고요. 이 친구 실제 면접에서 교수님들이 되게 칭찬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잡았던 그 컨셉이 그대로 갔어요. 그래서 굉장히 성공적이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학생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 내신 3.1입니다. 저 내신 3.1 학생 이 친구가 서울 시내대학을 갈 수 있는 확률이 여기 지금 몇 명이나 있을까요? 네. 근데 지금 보면 여러분 알다시피 서울과기대입니다. 서울과기대 보통 갈 수 있는 이 정도 내신이면 1.9부터 1점대 후반부터 시작해서 2점대 중반, 초중반이에요. 어떻게 만드느냐 봅시다. 자, 이 친구 생기부를 딱 봤는데 워낙 욕심이 많아요. 그리고 많다 보니까 막 중구난방이에요. 막 하고 싶은 게 내과학도 있고 시스템도 있고 별게 다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제가 다 모았습니다. 모으면서 자, 그러면 차라리 좀 더 융합적으로 가자 해서 이제 경영 마케팅, IT 그다음에 인공지능 이걸 전부 다 합친 소위 말해서 산업공학과를 제가 이제 이 친구에게 소개를 하면서 산업공학의 맞춤으로 이제 생기부를 맞추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렇게 좋은 결과. 여러분 이게 최초 합격이에요. 추가도 아니고요. 굉장히 잘 갔죠. 네. 그 다음에는요.
그다음 전형은요, 전공 인재 맞춤형입니다. 2.8 내신입니다. 이 친구는 아주대 이제 그 소프트웨어 공학과를 갔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아주대는요, 공대가 유명하지만 그 중에서 제일 센 게 컴퓨터와 소프트웨어예요. 근데 이 친구는 그냥 학종에서도 그냥 일반 전형으로 간 게 아니라요, 인재 전형으로 저희가 넣습니다. 아, 잠깐 제가 좀 네. 저기 네, 추가 네. 말씀드리자면 이 친구는 2학년 때 저희 학원에 처음 왔어요. 근데 사실 뭐 신안고에서 내신을 잘 받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우수한 친구들이 많이 가기 때문에. 근데 이제 2학년 때 왔을 때 내신이 3점대였어요. 사실 3점대면 인서울에 진입이 힘들죠. 그래서 이제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이제 과목을 들어온 친구예요. 근데 굉장히 인성이 훌륭했어요. 부모님들도 굉장히 훌륭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좀 대학을 잘 보낼 수 있겠다 싶어서 부모님께 이제 컨설팅을 받아라라고 이렇게 조금 요청을 한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제가 이 친구하고 계속 많은 얘기를 했어요. 너가 진짜 하고 싶은 게 무엇이냐? 이제 그 과정에서 이 친구가 게임을 잘하다 보니까 이 게임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프로그래머가 되고 싶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게임 프로그래머는 보통 전문대에 많거든요. 그러면 이 실제 4년제 대학에서는 교수들이 별로 좋아하는 방향은 아니니까, 야, 그러면 이걸 갖고 좀 잘 살아보자.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한 게 한계를 꾸준히 판 잡스형 인재 컨셉입니다. 이 컨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컨셉은 제가 이제 이 친구한테 먼저 관심 동기 설정부터 저희가 이제 소프트웨어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동기를 분명하게 세웠어요. 두 번째, 적극적인 학교 생활. 왜냐면 약간 컴퓨터 좋아하는 친구들이 약간 오타쿠 기질이 있거든요. 어머님들 여기 계시지만 오타쿠가 뭐냐면 약간 집에서 잘 안 나오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학교 생활에 조금 불성실할 수 있다는 이미지를 줄까봐 굉장히 학교에 적극적인 참여자다라는 걸 제가 또 강조를 시키면서 준비를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것은 인재형이기 때문에 전문성을 강조했습니다. 그것이 C언어 학습이라든지 블랙잭 개발,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하는 거, 그 안에서 자기가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걸 주체적 탐구를 통해서 해결하는, 솔루션을 해결하는 그 과정, 그를 통해서 그만의 개성적인 것과 더 나아가서 입시에 성공할 수 있었던 계기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래서요, 여기 이 친구는 이러한 것들이 학교에서 이제 인정을 받아서 이제 아주대, 광운대, 이제 광도 공대도 유명합니다. 여기 이제 합격을 하게 됐는데요. 이때 이제 제 면접에서의 에피소드 잠깐 얘기하자면, 이 친구가 어차피 잡스로 가기로 했으니까 잡스를 좀 흉내를 좀 내야 되는데 이 친구가 잡스처럼 마르지가 않은 거예요. 통통한 거예요. 그래서 야, 그러면은 야, 우리가 내가 어떻게 컨셉을 짜야 되냐 이제 하다가 그래서 야, 그냥 어차피 잡스를 흉내내더라도 이제 진짜처럼 하자 해서 I'm still hungry. 난 여전히 배가 고프다. 네, 면접 때 그걸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면접 때 I'm still hungry하고 교수님 보고 쓰러져 봐라 한번. 그랬더니 진짜 쓰러졌어요. 그랬더니 교수님들이 그러면서 이제 거기로 끝난 게 아니죠. 어떻게 했냐면 이제 자기가 소프트웨어에 대한 갈증과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에 대한 갈증,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다 막 얘기를 하니까 그 교수님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이 학생에게 뭔가를 줘야겠다. 그게 뭡니까? 학급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네, 그게 이제 바로 저희가 성공했던 케이스고요. 네, 좋은 결과를 냈죠. 1년 동안 내신 성적도 1점 이상이 상승해서 공부 열심히 해서 그래서 굉장히 바람직한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는 네, 이번에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좀 관심 있는 영역이죠. 이제 메디컬 인재입니다. 이 친구는 제가 이 친구가 처음에 중학교 때 저희 학원에 왔을 때 좀 얘기를 해드리자면요. 이 친구는 이제 안성에 있는 그 외국인들이 하는 국제중학교를 다니고 있었어요. 공부를 많이 열심히 시키지 않은 곳이고 이제 독서를 하는 곳인데 선행 또한 심화 또한 안 돼 있는 친구인데 중3 때 와가지고 이제 어디 고등학교를 가고 싶고 대학은 어디 가고 싶니라고 물어봤을 때 의대를 가고 싶대요. 그러니까 부모님께서 콕 찌르시면서 너 공부 열심히 안 했잖아. 의대가 얼마나 힘든지 아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지금부터 한다면 할 수 있어. 네가 진짜로 하고 싶으면 내가 만들어 줄 수 있는데 공부를 많이 해야긴 해. 근데 진짜 하고 싶어. 공부가 힘들 텐데 그랬더니 그래도 하고 싶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를 배치할 때 그러면 내신을 극상향으로 해서 가자라는 그 정책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평택에 있는 고등학교가 아닌 그 태강 쪽으로 갔고요. 1등급 전교 1등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심화하고 선행을 실시를 했어요. 중학교 때부터. 그리고 사실은 지금은 저희 학원이 평택에 있는 관내 학교 고등학교를 받지 않지만 이미 받아놓은 학생들은 절대로 저희가 내보내지 않는 특성이 있어요. 의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를 1등급 관리를 하기 위해서 평고생 신앙고생들을 수업하는 데서 수업을 하고 최소 맞추게 했고 2학년
때 모든 과정을 다 끝내줬습니다. 너무나 먼 곳에서 40분씩 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하고 픽업도 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얘가 굉장히 나중에 이제 그 컨설팅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굉장히 좋은 결과를 냈던 학생입니다. 자, 선생님께 마이크 돌리겠습니다. 네, 이제 이 친구는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카이스트 무기과도 합격을 했습니다. 이게 자, 여기 보면 이 친구는요, 빅픽처. 이제 제가 잘 이름을 잘 썼는데요. 이제 빅픽처를 통한 내신 관리와 세특 및 진로 활동을 계획을 했습니다. 자, 메디컬 계통은 우선 원래부터 3년 동안 아니면 중학교 다닐 때 어릴 때부터 계속 꿈을 꾸던 애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동향이라든지 이슈 많이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항상 독서 활동, 메디컬 관련된 독서 활동, 교과 심화 활동도 모든 것이 메디컬과 연결시켰어요. 예를 들면 수학의 확률 통계를 배우는데 선생님 어떤 식으로 한번 하면 어떨까요? 그래서 요즘은 코로나니까 각 지역의 각 도별로 국공립병원이 몇 개 있는지 한번 보자. 거기 안에서의 우리의 어떤 불평등 문제 이런 것도 한번 얘기를 해보자. 이걸 직접 시켰고요. 그다음에 진로 관련된 활동 설계 안에서는 당연히 메디컬 관련된 활동 많이 시켰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저는 항상 학생들에게 윤리의식, 그러니까 과학이 됐든 의학이 됐든 윤리식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인문융합을 통해서 항상 자기가 앞으로 의사가 되거나 아니면 메디컬 계통의 일을 할 때 어떤 의식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심화 탐구를 역시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근에 메디컬 계통과 이슈를 끊임없이 같이 나누면서 얘기를 했었죠. 그것이 바로 학급에 크게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저는 그래서 메디컬 계통을 진학을 위한 빅픽처 그리기. 이게 이 학생의 어떻게 보면 학급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작년에 저희 아이들이 그 후기 같은 경우에 컨설팅 선생님하고 사실은 컨설팅을 하는 동안에 학교에서 3년 동안 교과를 배운 것만큼의 그 이상의 많은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이제 댓글을 뭐 유튜브 올리면은 달아줬던 내용들입니다. 자, 이제까지 이제 2023년도에 입시 결과를 보자면요. 전체적으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에는 사실은 교과 종합의 격차가 굉장히 적어졌어요. 예전에는 교과는 갈 수 있는 가장 낮은 학과를 가고 종합은 갈 수 있는 가장 높은 학과로 간다 했는데 코로나 시대 때 아이들이 활동을 많이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내신의 간극은 많이 이렇게 좁혀졌습니다. 하지만 저희 학원에서의 교과 종합은 굉장히 여전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저희 통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교과는 사실 아이들이 해놓은 성적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공부를 열심히 시키면 되는 거고요. 이제 종합은 컨설팅을 해서 좀 더 학교를 올려놓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게 됩니다. 자, 우리 윤유경 학원의 컨설팅 장점. 우리 윤유경 학원의 컨설팅 이름은 저희가 탐구의 정석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줄여서 탐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진로 설정, 교과 분석, 응용 통섭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자, 김준현 선생님께서 담당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10주차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먼저 1주차부터 한번 얘기해 볼게요. 1주차는 부모님과 함께 와가지고 제가 설계를 한번 해봐요. 성적도 제가 체크도 해보고, 그 다음에 생기부라든지 성향, 꿈, 이런 거 같이 얘기해 보면서 직업 가치관 검사를 통해서 이 학생이 어떤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지. 먼저 큰 그림을 그려봅니다. 그다음에 2주차에 와서는요, 교과 특성상의 본인의 진로에 적합한 이 과목을 같이 선정도 하고요. 진로의 연계성에 집중적인 탐구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개별 맞춤형으로 설계를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공별 키워드를 이제 가지고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 생기부에 잘 집어넣을 것인가. 이것이 저희 같이 고민하면서 만들어가는 과정이죠. 자, 3주차입니다. 3주차에서는요, 탐구 방법론을 이제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것이 탐구가 됐던 연구가 됐던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방법론이에요. 어떤 방법론을 통해서 갈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방법론을 알아야지 본인이 앞으로 어떻게 이제 전개를 하고 탐구를 진행을 할 것인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주제를 잡고 보고서 쓰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프레젠테이션 하는 것까지 발표로 향상까지 저희 같이 준비시킵니다. 자, 그리고 4주차에서는요, 이제 맞춤형으로 해서 세특 완성 및 정리라는 그 기간인데요. 저희 이 기간에는 주로 수행평가 때 많이 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주차부터 7주차에서는 기말 정리 기간이라 해서 세특 완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랑 같이 각 과목별로 필요한 주제를 갖고서 그거를 어떻게 집어넣을 것인가 같이 고민하는 그러면서 이제 같이 완성합니다. 그리고 이제 8, 9주차에서는 마무리를 하면서 다음 이제 미래 비전을 제시하면서 그 다음 이제 탐정이 들어가는 거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자, 윤유경 학원의 제가 생각한 앞으로 입시 키워드는요. 첫째는 뭐니 해도 컨설팅도 중요하지만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학업 역량이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공 적합성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다음에는 자, 인성 공동체. 조금 전에도 그 우리 교수님이 얘기하신 팀플. 아이들이 함께 하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대부분 얘기하면 팀을 설정해 놓으면 나는 혼자 하는 게 좋아. 하거나 혹은 누가 해서 결국은 아이들이 아무도 안 해서 혼자 했다거나. 근데 이제 그게 중요한 게 그 친구도 역할을 주면서 아이들이 맞는 것을 설정하고 자기도 함께 하는 것. 이게 많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세 번째는 조금 전에 이제 뭐 진이기수라든지 평택 내에 것과 경남 것을 비교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우리하고 멀어진 삶이 아니라 우리하고 가까워진 삶을 했을 때 원래 지역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것들은 언급을 못하게 돼 있는데 생기부에는 써져 있어요. 그러면 교수님들은 훨씬 더 들여다봅니다. 아, 이 친구는 정말로 실질적으로 중요하고 필요한 걸 했구나 하고. 자, 그다음에 이제 4차 산업혁명 코로나 이후기 때문에 앞으로 AI라든지 여러 가지 초연결 시대 또 인공지능 시대에 맞춰 나가는 것 또한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조금 전에 이제 우리 컨설턴트 선생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그 컨설팅을 하는지 말씀하셨던 것들을 제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고요. 자, 고3 아이들에게 이제 필요한 홍보의 시간입니다. 이제 컨설팅을 들어오면 일단은 목표 대학이나 과가 설정돼야 생기부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좀 더 첨가를 할지. 그다음에 이제 어제 그 설명회 때 질문 중에서 고3인데 이제 컨설팅을 해도 되겠느냐라는 질문을 하셨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교수님들이요, 코로나 시대 때 아이들이 많이 활동하지 못했다는 거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3 때에는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지금 활동한 것을 많이 보는 편이고 가장 첨예해지거든요. 예리해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각 고등학교에서도 생기부를 잘 반영해주는 고등학교가 있고 조금 반영해주지 않는 고등학교가 있는데 3학년 때에는 모든 고등학교가 다 열어줘요. 아이들이 급한 줄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활동들을 할 수 있고 그걸 적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파이널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비중이 많이 차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2024년 7월 이전까지는 파이널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컨설팅을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기말고사가 끝나고 나서부터서는 생기부에 완성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도와줘요. 아무리 활동을 많이 해도 아이들이 직접 학교에 내지 않고 그것이 기록되지 않는다면 필요 없는 게 되거든요. 그럼 그걸 어떻게 기록하고 선생님이 함께 할 것인지 그것도 같이 논의를 하게 됩니다. 그때는 부모님의 잔소리도 약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시 설계를 하고 최종적으로 9월 13, 17일 원서를 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면접 프로그램에 넘어가게 된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하나 주의할 상황은요. 요때 아이들이 대부분 원서를 다 6개를 쓰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느냐? 6개 원서를 다 썼는데 6개 다 합격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는 자기는 최저는 2개만 맞추겠다거나 아니면 최저를 다 없애달래요. 공부하기 싫은 거죠.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그때 마음을 꽉 잡아주셔야 됩니다. 3년 그 들였던 공이 한순간에 날아가거든요. 입시는 끝나지 않았다. 발표해서 등록금 낼 때까지 아직은 원서를 썼을 뿐이 합격하지 않았다. 그래서 최저를 맞출 수도 수능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면접도요. 저희가 공통 질문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저희가 굉장히 면접이라고 하는 게 학교에서 가르쳐 그냥 줬던 거라든지 이런 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그 아이가 합격할 학교나 과에 맞춰서 미리 준비를 해놓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합격하자마자 아이들이 일주일이나 10일 사이에 준비하고 가면 앵무새처럼 외워서 떠드는 게 되고 그 돌발 질문에 아이들이 충족을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컨설턴트님께서는 예상 질문을 100몇 가지를 다 만들어놔서 그것들이 어떠한 돌발 질문이 나와도 100%다 합격할 수 있고 조금 전처럼 너 굉장히 마음에 드는구나. 내년에 보자. 이렇게 굉장히 많이 준비했구나. 왜냐하면 이제 그 대부분 6개 원서를 쓰기 때문에 교수님들은 그런 게 있어요. 이 친구가 좀 더 점수가 높은 아이들에게 합격을 해주는 것도 있지만 학교의 충실도가 높은 아이들에게 합격을 해주고 싶은 것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합격을 기껏 시켜놔야 했더니 딴 학교로 가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나 우리 학교의 특성에 대해서 잘 알고 굉장히 심도 있게 연구하고 구체적으로 준비한 친구에게 합격의 카드를 내밀 수 있습니다.
이제 파이널 컨설팅 프로그램은요, 자, 대부분 10번이나 12번에서 진행이 됩니다. 자, 요렇게 나중에 이제 전화라든지 자세한 의향이 있으신 분은 물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 면접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최초에는 저희가 8회 정도 해서 모든 질문에 다 수용하게 발표 전에 준비를 합니다. 대학 합격하고 나서 준비하면 늦습니다. 그 다음에 점점 두 번째 학교는 6번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학교는 4번 하고, 그 다음에 학교는 2번, 점점 줄어들잖아요. 그 이유는 아이들이 점점 면접 훈련을 하면서 굉장히 자연스러워지고 능수능란해집니다. 그러면 필요한 횟수도 점점 작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이것 또한 관심이 있으신 분은 질문을 하면 전화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저희 2024학년도하고 2023학년도의 입시라든지 저희 컨설팅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인문 논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논술이라고 하는 것은 종합 전형을 할 수 없을 때, 내신도 좋지 않을 때 수능을 준비해야 되는데, 수능만 준비하면 아이들이요, 수능 시기가 되면 굉장히 불안해져요. 왜냐하면 그때 아이들이 대부분 수시 쓴 아이들이 10월 정도 되면 나 1차 합격했다고 막 여기저기서 다 그러거든요. 근데 나는 수능을 봐야 돼. 수시를 하나도 못 썼어. 그러면 굉장히 우울해지고 불안해지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에게, 수능을 준비하는 친구들의 두 번째 카드로 준비하는 게 논술입니다. 왜냐하면 내신이 다소 낮아도 최저를 맞출 수 있고, 논술이라고 하는 게 그냥 시 창작이나 소설 창작과 달라요. 이 논리적인 능력이 있고 문해력이 있으면 충분히 도전 가능하거든요. 이런 친구에게 기회의 시간이 될 겁니다. 이것 또한 논술을 진행하시는 우리 교수님, 박사님께서 얘기를 하시겠습니다. 네, 다시 나왔습니다. 제 논술, 인문 논술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자, 최근에 논술을 없애겠다, 뭐 폐지하겠다, 논술을 축소시키겠다 난리를 쳤는데요. 자, 오히려 2023년에 조금 축소를 했거든요. 근데 2024년 올해는요, 오히려 증가세입니다. 자, 증가세는 한 150명 정도가 증가가 되고요. 수도권에서 오히려 2개 학교가 신설을 했어요. 자, 그만큼 논술은 대학에서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이 모집 인원 증가하는 학교는 뭐 가천대, 성균관대, 중앙대, 한국외대, 홍익대 등에서 이제 증가 추세가 보이고요. 자, 이 어떤 학생들이 그럼 오면 좋겠는가? 수도권 대학에서 내신이 좋지 못해서 학종이나 수시를 포기했던 학생들. 그다음에 정시도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논술에서의 최저는요, 정시로 대학 좋은 데 가는 거는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에게 굉장히 유리하고요. 등급은 4등급에서 5등급도 가능합니다. 3등급. 네, 3등급. 높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음. 내신이 좀 낮지만 최저를 맞출 수 있으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연세대학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연세대 인문 논술 같은 경우는요, 이제 최저도 없고요, 내신도 반영을 안 해요. 그러면 이제 어머니들이 이거 애 시키면 좋겠다 하고 이제 막 넣는데, 중요한 것은 수학을 못하거나 수학이 보통 수능에서 한 1, 2등급 나오지 않으면 힘들어요. 그리고 영어도요, 웬만큼 텍스트 원서 읽을 수 있을 정도가 돼야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제 합격생들은 대학생들이 많이 합격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감안하시고요. 그 다음에 연세대학은 융합적이기 때문에 사회과학적인, 그 다음에 언어적인, 그 다음에 수학, 영어, 이 모든 것을 다 아우르면서 가거든요, 이 논술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할 때는 조금, 연대는 조금 많이 준비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좀 별게 권유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하고 싶다면 언제든 오십시오. 자, 그 다음에 그럼 어떤 학생들에게 이제 유리할까 얘기하기 전에, 최근에 이대하고 경희대에서는 이전과 달리 그 내신을 반영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경희대하고 이대가 지금 그렇다고 하니까 좀 혹시 내신이 좋지 않는, 최저는 좀 잘 나올 수 있는 친구들은 굉장히 유리하다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논술 수업이 지금 시작해도 됩니다. 네.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시작을 할 예정이니까 혹시나 내가 논술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한 학생은 이제 김준영 선생님께 문의해서 좀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냥 정리 잠깐 할게요. 그럼 어떤 학생이 논술이 유리하는가? 먼저 처음에 제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건 국어적인, 언어적인 능력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핵심 파악을 잘하거나 책을 많이 보고 독서를 많이 했던 친구라면 아주 좋습니다. 두 번째는요, 글 쓰는 게 어려우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글을 잘 쓰더라도 논술에서 채점할 때 제일 첫 번째는 완성했는가 안 했는가예요. 그래서 아무리 미달이 되더라도, 내가 최저를 맞더라도 미달이 되었을 때 이때
안 된 거는 무조건 버리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보질 않아요. 조금 행동이 빠른 친구가 좋겠네요. 네, 아니 그래서 빠른 네. 거보다 네. 글을 쓰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친구. 두려워하지 네, 않는. 네. 그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논술 시험은 미달이라 해도 반드시 완성할 수 있어야 되니까요. 세 번째로는 내신은 좋지 않은데 수능이 정시 목표 대학을 진학하는 좀 힘든 학생들. 근데 수능이 조금 나올 듯 말 듯한 친구들. 이런 친구들은 논술을 한번 해봐도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이 마지막은 제가 이거 당부하고 싶은 것인데 끈기와 배우려는 자세가 없으면 저는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 수정을 계속하고 자기의 문제점을 개선을 해야 되는데 학생들이 그냥 자기가 글을 좀 잘 쓴다는 이유 때문에 금방 이제 실증을 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끈기가 있는 학생들은 반드시 결과 좋게 나온다. 근데 네. 이제 저도 논술을 했었는데요. 대부분 아이들이 논술을 하게 되면 세 가지 일거 삼득이 있습니다. 네. 첫째는요. 국어에서 이제 수능을 볼 때 독서 지문에서 철학 지문이나 과학 기술 지문을 굉장히 힘들어해요. 근데 아이들이 독해력이 상승돼서 국어 성적도 좋아집니다. 수능 점수도 좋아지고요. 또 하나 질문의 의도를 확실하게 파악을 하는 훈련이 돼 있기 때문에 면접 때에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고요. 그다음에 대학에 들어가서는 리포트를 대부분 제출하는 게 아이들 숙제잖아요. 리포트를 굉장히 체질화돼서 아주 빨리 제대로 좋은 점수로 제출할 수 있는 이런 장점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수리 논술하는 친구들은 수능의 수학 점수가 좋아지고 인문 논술하는 친구들은 국어의 수능 점수가 좋아지는 것은 부가적으로 따라오는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 네. 우리 학원에서의 이루어지는 단계별 논술 훈련을 한번 잠깐 검토를 해볼게요. 자, 네. 저희는 제가 한 3단계로 나눠서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먼저 1단계에서는 첫 번째로는 제가 이거 상식 개념 챙기기. 1단계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문 논술에 적합한 워밍업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이거는 인문, 사회, 문화, 정치, 경제 이런 핵심 개념을 같이 학습을 하고요. 이걸 통해서 이제 텍스트를 적용했을 때 핵심 파악하는 거 그거를 이제 1단계에서 같이 할 겁니다. 이것을 일명 이제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상식 개념 챙기기. 2단계에서는요 개별 맞춤형입니다. 이거는 이제 학교 어떤 학생은 내가 이대를 가고 싶은데 그 이대 논술만 안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재밌는데 근데 이상하게 경희대 그 주제랑 경희대 맞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학생 개별적으로 맞춤형이라는 게 있어요. 학교가 이상에 맞는 학교 있어요. 그 학교는 보통 학교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개별 맞춤 대학을 선별을 하고요. 거기에 맞는 최적화 훈련이 같이 이제 2단계에서 이루어집니다. 여기 안에는 집중 클리닉이어서 몇 번씩 쓰게 해요. 그래서 막 그 과정에서 논리적인 글쓰기도 쓰고 막 애들이 많이 성장하는 거 보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 단계에서는요. 파이널 집중 과제에서는 이번 주 만약 보통 논술이 토요일 일요일에 시험 보거든요. 그렇다면 월요일부터 파이널로 아예 아침에 그 시간대부터 와서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직접 써보고 고쳐보고 자기가 이제 어떤 것을 고쳐야 될 것인지 왜냐하면 학교마다 유형이 있기 때문에 그 유형을 계속 익숙해지면 실전에 가서 그 문제 유형을 파악할 시간을 충분히 세이브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학생들에게 내가 갈 학교가 먼저 정해져야 되고 그 학교에 맞춰 맞춤형으로 준비시키는 것이 바로 이 논술에서 합격할 수 있는 거라 생각합니다. 네. 네. 아유, 네. 저 장시간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저희가 남겨놓고 있어요. 이제 아이들이 교과 전형, 종합 전형 다 하고 논술 했는데 자 수능에서 최저를 맞춰야 되잖아요. 자 수능 아니면 수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여름방학 기말고사가 끝나자마자 3학년 성적이 완성되자마자 14수 수능 몰입 집중률 훈련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7월 17일부터 11월 13일 정도 수능 바로 전전날까지 합니다. 이거는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저희 학원에서 국어, 영어, 수학 혹은 과탐 과목을 듣는 친구들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구간별 등급 향상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고 2주에 한 번 정도 수능 시간표로 시험 연습을 하기 때문에 늦게 들어온 친구는 입수일이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장 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전에 그런 아이들이 있었어요. 수능에 아주 그 모의고사는 잘 받고 고평가도 잘 받는데 수능에서 망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 물어봤더니 시험 감독관이 시험 보는 내내 1교시부터 하얀 옷을 입고 바로 앞에 자기 앞에 딱 서 있었대요. 그렇다고 집중력이 흐려진다는 걸 그만큼 수능의 훈련이 현장 훈련이 안 됐다는 거죠. 또 어떤 친구는 옆에 있는 친구가 시간 내내 영어 듣기를 하는데 그렇게 개칭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망했다. 그런데 어디에서도 그 성적표에 본인의 사연을 적어주지 않아요. 그럼 본인의 운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똑같은 시간에 훈련을 해서 아이들을 강화시키는 가장 힘든 상황에서 했을 때 그것도
아이들이 수정할 수도 있고 고강도로서 훈련이 될 수도 있는 집중 클리닉과 훈련을 실시해서 아이들이 수능 때 최적의 결과를 나오게 하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따로 들어오겠다는 분도 계셔서 기말고사 끝나고 나서 외부학교에서 이때에는요. 평택 관내 학교가 아닌 다른 고등학교에서 들어와도 상관이 없고 미리 접수를 해놓으면 되는데 너무 많으면 이것 또한 선착순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다 마쳤는데요. 자, 수능 몰입 집중 훈련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조금 마무리를 할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아이들이 기말고사 끝나면 7월 때부터서 나는 입시 준비가 다 끝났다 하는 친구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8월 달에 원서 접수하고 9월 달에 다 입시 준비가 끝났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수능 보고 나서 근데 사실은 면접까지 보고 뭐 몇 개를 합격이 어떤 친구는 심지어 본인이 합격인데 등록금을 안 내서 혹은 자기가 거기에 들어가겠다고 그 사인을 안 해서 놓치는 경우도 있어요. 정말로 황당하게도. 아니면 면접 장소의 시간을 잘못 알아서. 갖가지 일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대학에 합격하고 나서 등록금을 낼 때까지는 합격한 게 아니다. 2개, 3개, 뭐 1차, 2차 합격을 해도 그때까지는 긴장감 있게 우리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달려가야 되고 멀리 보고 최속력으로 갈 때 우리 아이가 마지막 지점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속력을 낮추지 말고 오히려 높여야 된다. 그래서 전력 질주를 해서 수능 날 혹은 면접 날 최상의 점수를 기록해서 우리 아이들이 꼭 합격이라는 관문에 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긴 시간 1시간 30여 분 동안에 이제 설명회를 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김준현 선생님, 그 다음에 지금 참석하지 않았지만 논술하시고 컨설팅 하시면 한 분 더 계세요. 여성 3인방으로 작년부터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윤유경 저도 컨설턴트입니다. 이렇게 참 저희가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